여보,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미안한데, 우리 지금 인천공항이야. 가족여행 가는 중이라 못 가. 당신 혼자 알아서 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20년 결혼 생활에서 겪었던 그 어떤 순간보다도 차갑고 냉혹한 배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불과 몇 주 후 자신들이 무시하고 천대했던 며느리가 1,000억 원대 건물주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참혹할지도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20년간 시댁의 무시와 모욕을 참아온 한 여성이 아버지의 유산으로 당당하게 복수하는 통쾌한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박수진, 올해 43세입니다. 20년 전 23세 나이에 저는 당시 29세였던 남편 강민호와 결혼했습니다. 사랑보다는 부모님의 권유로 시작된 결혼이었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 좋은 아내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결혼 전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서 격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첫 만남부터 제게 말씀하셨죠. 우리 며느리는 집안일에만 충실하면 돼. 밖에서 일할 필요 없어. 저는 그 말씀을 따랐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새댁의 설렘으로 집안일을 배우고 시댁 어른들을 모시는 것이 즐겁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결혼 6개월 만에 첫 명절이 찾아왔습니다. 추석이었죠.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제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 둘, 그리고 저, 이렇게 4명의 여자가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수진아, 전 좀 더 부쳐. 수진아, 설거지 좀 해. 수진아, 제사상 차려. 온종일 제 이름만 불렸습니다. 시누이들은 중간중간 거실로 나가 쉬기도 했지만 저는 한시도 쉴 수 없었습니다. 새댁이 뭘 안다고 쉬려고 해? 더 배워야지.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녁 8시가 되어서야 겨우 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식사 중에도 시댁 식구들의 시선은 따가웠습니다. 이 나물간이 좀 싱거운데? 전이 좀 타지 않았어? 우리 큰며느리는 요리를 정말 잘했는데. 큰며느리는 시아주버니의 부인이었습니다. 저보다 5년 먼저 시집온 분으로 시댁에서는 항상 그분을 칭찬하며 저와 비교했습니다. 수진이도 민지 씨처럼 좀 배워야 해. 민지 씨는 정말 알뜰하고 부지런해. 민지 씨는 친정에서 온 반찬도 항상 우리한테 나눠주던데 매번 비교당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의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결혼 2년 차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시댁에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제는 인정받을 수 있겠다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그래, 아들이길 바래야 할 텐데. 아들이길 바란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0개월 후 저는 딸을 낳았습니다. 예쁜 딸이었습니다. 작은 손가락 하나하나가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시댁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딸이구나. 시어머니는 병실에 잠깐 들렀다가 금방 나가셨습니다. 꽃다발도 선물도 없었습니다. 다음엔 아들 낳아야지. 시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괜찮아. 다음에 아들 낳으면 돼. 위로가 아니라 압박이었습니다. 3년 후 저는 다시 임신했습니다. 이번에도 딸이었습니다. 또 딸이야? 시어머니의 실망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둘째 딸을 낳은 후 저에 대한 시댁의 태도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아들도 하나 없이 뭐 하는 거야? 우리 큰 며느리는 아들 둘에 딸 하나인데. 또다시 비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제사 때마다, 가족 모임 때마다 저는 구박을 받았습니다. 수진이는 왜 이렇게 못 챙겨? 수진이는 살림을 왜 이렇게 못해? 수진이는 애들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위안이 되었던 것은 친정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한 달에 한 번씩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수진아, 많이 힘들지? 괜찮아요, 아버지. 거짓말 마라. 눈빛만 봐도 알아. 아버지는 제 손을 꽉 잡아주셨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라. 아버지가 널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 준비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너는 절대 고개 숙이고 살 사람이 아니야. 아버지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72세의 아버지는 평생 중학교 교사로 일하셨습니다. 소박한 연금으로 혼자 사시면서도 항상 검소하게 지내셨죠. 아버지, 제가 생활비 좀 드릴게요. 아니야. 아버지는 충분해. 너나 잘 먹고 잘 살아라. 아버지의 집은 30년 된 낡은 아파트였습니다. 가구도 오래되고 낡았지만 아버지는 불평 한 번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정도면 혼자 살기엔 충분하지. 그런 아버지였기에 시댁에서도 처갓집을 무시했습니다. 장인어른은 별로 재산이 없으시지? 교사 연금으로 사시니까 그냥 그렇지 뭐. 우리 사돈댁은 건물도 있고 땅도 있는데 남편의 형은 부잣집 딸과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시댁에서는 항상 그쪽과 저희를 비교했습니다. 형님네는 차도 외제차고 형님 처가에서 명절마다 용돈도 두둑하게 주시던데 우리 처갓집은 뭐 해주는 게 있어야지. 남편마저도 제 친정을 무시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좀 더 능력이 있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제자들을 사랑으로 가르치시고 청렴하게 사셨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남편이 미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딸 둘을 키워야 했고 시댁과의 관계도 유지해야 했으니까요. 2024년 11월 15일 금요일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저는 집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힘이 없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머리가 너무 아프다. 어지럽고 숨이. 아버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으셨습니다. 급히 택시를 잡아 타고 아버지 댁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30분 거리였지만 그날따라 시간이 너무 더디게 흘렀습니다. 아버지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119 구급차가 와 있었습니다. 이웃 어르신이 신고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보호자분이세요?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해요. 구급대원의 말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아버지는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없으셨습니다. 뇌출혈 의심됩니다. 빨리 가야 해요. 구급차 안에서 저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평소 따뜻하던 그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제가 여기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아무런 반응이 없으셨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는 응급실로 들어가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딸입니다. 환자분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뇌출혈이 심해서 긴급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하면 괜찮아지시나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50대 50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각오는 하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각오라는 단어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가족분들 빨리 연락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주세요. 응급수술 들어가신대요. 그때 남편의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미안한데 우리 지금 인천공항이야. 엄마, 아버지, 형님네랑 가족여행 가는 중이라 못 가. 뭐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 생사를 오가시는데 그건 안 됐지만 우리 비행기 시간이 1시간 후야. 이미 다 예약해 놓은 거라 취소하면 돈도 날리고. 여보, 당신 혼자 알아서 해. 나중에 전화할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제 아버지가 생사의 기로에 계신데 여행을 간다고?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 수진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 응급실에 계세요. 민호가 여행 가면 안 돼요. 수진아, 우리가 이 여행 준비한 지가 얼마인데 이미 다 예약했어. 돈도 많이 들어갔고. 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장인어른이야 당신 혼자서도 충분히 챙길 수 있잖아. 우리까지 갈 필요는 없지. 어머니, 우리는 5박 6일이야. 금방 올게. 그때 병문안 갈게. 전화가 또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해야 했고 혈액은행에 연락도 해야 했습니다. 6시간에 걸친 수술이었습니다. 응급실 밖 차가운 의자에 앉아 저는 홀로 기다렸습니다. 다른 환자 가족들은 모두 여럿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혼자였습니다. 20년 결혼 생활 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밤 11시 수술이 끝났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은 일단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닙니다. 의식은 언제 되찾으실까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빠르면 내일, 늦으면 한 달도 걸릴 수 있고 혹은 의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48시간이 고비입니다. 그때까지 잘 견디셔야 해요.
중환자실로 옮겨진 아버지를 잠깐 볼 수 있었습니다. 온몸에 연결된 각종 기계들,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신 아버지. 아버지.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중환자실 앞 대기실 의자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의자, 형광등 불빛, 소독약 냄새,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새벽 3시쯤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방콕 잘 도착했어. 아버님은 어때? 나중에 전화할게.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2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분노, 배신감, 외로움, 서러움.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했을까? 처음으로 제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시댁의 인정을 받기 위해,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신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아버지 어떠세요? 아직 의식을 못 찾으셨어. 아이고, 걱정이네요. 우리 여기 날씨 정말 좋아요. 사진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카카오톡으로 사진이 왔습니다. 해변에서 웃고 있는 시댁 식구들의 사진이었습니다. 남편,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 둘, 형님 내외. 모두가 행복한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오가고 있는 그 순간의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가족일까? 처음으로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둘째 날 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잠시 의식을 되찾으신 것입니다. 보호자분, 환자분이 깨어나셨어요. 5분만 들어가 보세요. 저는 급히 중환자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수진아. 가느다란 목소리였지만 분명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수술 잘 끝났어요. 수진아, 혼자 있었구나. 괜찮아요, 아버지.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아버지가 다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버지, 말씀하지 마세요. 기력을 아껴야죠. 아버지가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힘이 없는 손이었지만 평생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아, 아버지가 미안하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시집 가서 고생하는데 아버지가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서 아버지, 하지만 이제 괜찮아. 아버지가 힘겹게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책상, 서랍, 왼쪽 아래, 네, 김정호, 변호사, 명함, 있어. 변호사요? 찾아가라. 아버지가 너를 위해 준비해 둔 게 있어.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아, 이제 고개 숙이지 마라. 아버지, 너는 당당하게 살아야 해. 아버지가 평생 준비한 거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아버지는 다시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불안정해지고 있어요. 나가 계셔야겠어요. 간호사의 재촉에 저는 중환자실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준비해 둔 게 있다고? 72세의 검소한 교사 아버지가 무엇을 준비하셨을까?
그날 밤 다시는 아버지가 깨어나시지 않았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새벽 5시 아버지는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가지 마세요. 아버지.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평생 저를 사랑해 주셨던 유일한 분이 떠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혼자였습니다. 장례식장 준비를 혼자 했습니다. 병원에서 소개해준 장례식장으로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영정사진을 준비하고 부고를 돌리고 장례 절차를 밟았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서 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래, 안타깝네. 우리 내일 한국 들어가는데 그때 장례식장 갈게. 지금 당장 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수진아, 우리 이미 여행 일정 다 잡혀 있어. 항공권 바꾸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 돈이 지금 중요해요? 당신 장인어른이지. 내 아버지가 아니잖아. 당신이 알아서 하면 되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혼하자. 더 이상 이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다고. 장례식 첫날 밤, 저는 아버지의 집으로 갔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책상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정말로 김정우 변호사라는 명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아버지의 친필 편지가 정성스럽게 봉투에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 수진에게.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수진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아버지가 먼저 떠났다는 뜻이겠구나.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 제대로 말해주지 못했던 이야기가 참 많다. 수진아, 아버지는 내가 결혼하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다 알고 있었어. 명절 때마다 눈이 퉁퉁 부어서 오던 모습, 시댁 이야기만 나오면 어두워지던 내 얼굴 모두 다 봤단다. 하지만 아버지는 참았어. 내가 스스로 결정할 때까지 기다렸지. 대신 아버지는 30년 동안 조용히 준비를 해왔어. 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당부했던 말이 있었거든. 여보, 우리 수진이가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누구한테도 고개 숙이지 않게 해주세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아버지는 평생을 검소하게 살았어. 교사 월급에서 생활비를 빼고 남은 돈을 모두 부동산에 투자했단다. 처음엔 작은 상가 하나였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더 큰 건물로 바꿔갔지. 30년이 지난 지금 아버지가 내게 물려줄 것은 이렇단다. 강남구 테헤란로 765번지 20층 규모의 오피스 빌딩 한 채, 서초구 서초대로 432번지 15층 규모의 상가 건물 한 채, 그리고 적금과 예금을 합쳐 약 300억 원. 총 자산 1000억 원 정도 될 거야. 김정우 변호사를 찾아가거라. 모든 것을 설명해 줄 거야. 수진아, 이제 고개를 들어라. 내가 20년 동안 무시당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당당하게 살아라. 아버지가 평생 준비한 이 선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서는 내 마음에 달렸어. 하지만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는 끝낼 용기를 가져라. 사랑한다, 내 딸. 아버지가.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평생 검소하게 사시면서도 30년 동안 묵묵히 쟤를 위해 준비해 주셨던 아버지. 다음 날 아침
저는 김정우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서초구에 있는 법무법인 정이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변호사님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박수진 님이시죠? 박 선생님의 따님. 네, 맞습니다. 선생님 부고를 듣고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20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저를 찾아오셨거든요. 20년이요? 네. 2004년부터였으니까요. 처음에는 작은 상가 하나 매입하시면서 법적 자문을 요청하셨죠. 김정우 변호사님은 두꺼운 파일을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20년간의 거래 내역입니다. 파일을 펼치자 수많은 부동산 거래 내역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2004년에 영등포 상가를 2억 원에 매입하셨어요. 그걸 2년 후에 3억에 팔고 구로에 있는 건물을 샀죠. 그렇게 계속 더 큰 건물로 더 좋은 위치로 옮기셨습니다. 선생님의 안목이 정말 대단하셨어요. 변호사님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2010년에는 강남으로 진출하셨고 2015년에는 테헤란로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현재의 두 건물을 최종적으로 확보하셨습니다. 변호사님이 등기부등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테헤란로 건물은 현재 시가 700억 원, 서초대로 건물은 4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건 통장 사본입니다. 통장에는 믿을 수 없는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예금과 적금을 합쳐 약 300억 원입니다. 총 1,400억 원 정도 되시는 거네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30년 된 낡은 아파트에서 검소하게 사시던 아버지가 1,400억 원의 자산 가셨다니. 선생님께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내 딸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게 해주고 싶다고요. 그래서 단 한 번도 그 수익으로 개인적인 사치를 부리지 않으셨습니다. 월 임대료 수입만 해도 12억 원이 넘었지만 모두 재투자하거나 저축하셨어요. 변호사님이 유언장을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재산을 딸 박수진에게 상속한다. 이 재산으로 당당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박성호. 상속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서류가 이미 준비되어 있어서 복잡하지 않습니다. 약 2개월이면 모든 절차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장 필요하시면 건물관리회사를 통해 임대료는 바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날 저는 평범한 가정주부에서 1,400억 원의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으로 돌아왔을 때 드디어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나타났습니다. 5박 6일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그들은 모두 햇볕에 그을린 얼굴이었습니다. 장인어른 명복을 빕니다. 시아버지가 형식적으로 절을 올렸습니다. 수진아, 혼자 고생했지? 시어머니의 말에는 미안함보다는 당연히 내가 해야지라는 뉘앙스가 더 컸습니다. 괜찮습니다. 장례 비용은 얼마나 들었어? 나중에 정리해서 알려줘. 남편의 말에 치가 떨렸습니다. 내가 처리했어요. 뭘로? 당신 통장에 돈이 있어? 제 돈으로 했습니다. 하여튼 친정아버지 장례식은 내가 치러야지. 시누이의 말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호 씨, 잠깐 얘기 좀 해요. 저는 남편을 장례식장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왜? 무슨 얘기인데? 이혼해요. 뭐? 이혼하자고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갑자기 왜 이래?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정신이 이상해진 거야? 20년 동안 생각해 왔어요.
이제 결심했어요.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생사를 오가실 때 당신은 여행을 갔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유예요. 남편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그때 상황이 그랬잖아. 이미 다 예약해 놓은 거였고 돈이 중요했죠. 항공권 취소하면 손해본다고. 수진아, 20년 동안 저는 당신 가족의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요. 받을 수 없다는 걸. 무슨 소리야? 우리 부모님이 너를 얼마나 아껴주시는데. 아껴준다고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큰 며느리와 비교당했고 딸만 낳았다고 무시당했어요. 그건 이제 끝이에요. 이혼해요. 당신이 이혼하면 뭐라고 살 건데? 20년 동안 일도 안 했잖아. 남편의 말에 차가운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애들은 어떻게 할 거야? 애들은 제가 키울게요. 양육비는 필요 없어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정말 미쳤구나. 알았어. 이혼하자. 근데 재산 분할은 제대로 해야 해. 재산 분할요? 당연하지. 20년 결혼 생활인데. 저는 웃었습니다. 좋아요. 변호사 통해서 정리하죠. 그날 저는 김정우 변호사님께 이혼 소송도 의뢰했습니다. 상속 재산은 고유 재산이므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남편이 가져갈 수 있는 게 없다는 뜻인가요?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이 있다면 그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만 변호사님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남편분 명의의 재산은 전세 아파트 하나뿐이네요. 그것도 전세금 2억 원인데 대부분 부모님이 지원해 주신 거고. 그럼 거의 나눌 게 없습니다. 오히려 부인께서 전세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시면 깨끗하게 정리되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의 이혼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남편도 생각보다 순순히 응했습니다. 아마 제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양육권은 내가 가질게. 좋아. 대신 양육비는 제대로 줘야 해. 양육비는 필요 없어요. 뭐, 제가 다 책임질게요. 당신한테 받을 건 없어요. 남편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2주 후 구청에서 이혼 신고를 했습니다. 20년 결혼 생활이 A사 용지 한 장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뭐하고 살 거야? 마지막으로 남편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 잘 살아. 남편은 그렇게 돌아섰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렇게 쉽게 돌아설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서운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이혼 후 한 달, 상속 절차가 거의 마무리되어 갔습니다. 저는 두 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어떻게 돼? 큰딸 지연이가 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책임질게. 근데 엄마 일도 안 하시잖아요. 곧 시작할 거야. 무슨 일인데요? 건물 관리. 건물 관리요? 응. 엄마가 이제 건물주가 됐거든. 아이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저는 테헤란로 건물을 점검하러 갔습니다. 20층 규모의 멋진 빌딩. 여기가 정말 우리 거예요?
응,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거야. 1층 로비에 들어서자 관리소장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사장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보려고요. 알겠습니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로비 입구로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이 건물 정말 멋있다. 강남 한복판이니까 임대료도 엄청나겠어. 돌아보니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리고 시누이 둘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여기 1층 카페가 유명하다던데. 커피 한 잔 하고 가자. 그들은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몸을 돌렸지만 1층 카페 직원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오셨네요. 평소처럼 아메리카노 드릴까요? 그 순간 시댁 식구들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이? 시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 어머님, 저는 담담하게 인사했습니다. 여기서, 왜? 제 건물이거든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시아버지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 건물이 제 겁니다. 관리소장이 타이밍 좋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15층 신규 입주사 대표님이 인사드리러 오신다고 하셨는데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저는 시댁 식구들을 지나쳐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시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야? 올케가 건물주라고? 말도 안 돼.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오늘 그게 무슨 일이니? 어떤 게요? 그 건물이 정말 내 거라는 게 사실이야? 네,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장인어른이, 아버지가 30년 동안 준비해 주신 겁니다. 30년? 네. 제가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요. 전화 너머로 시어머니의 급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그 건물만? 서초에도 하나 더 있어요. 2개나? 그리고 예금도 좀 있고요.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걱정 마세요. 저 잘 살 수 있으니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요? 그냥 커피나 한잔 하면서. 별로 할 얘기 없는데요. 제발 부탁이야. 딱 한 번만. 결국 저는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수진아, 왜 그러세요? 그 건물이 정말 내 거야? 네. 어떻게? 아버지가 물려주신 거예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혼 안 했으면, 이혼했잖아요. 수진아, 우리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될까? 다시요? 응. 이혼한 지 얼마 안 됐잖아. 다시 합칠 수 있어. 저는 차가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제가 가난할 때는 쉽게 이혼하시더니 돈이 있다니까 다시 합치자고요? 그게 아니라 딱 그거예요. 수진아, 전 이제 돈 때문에 저를 대하는 사람들과는 엮이고 싶지 않아요. 제발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김정우 변호사님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상담받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저를 무시하고 괴롭혔던 사람들이 있어요. 시댁분들 말씀이시군요. 네. 그들에게 합법적으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어요. 변호사님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진님, 복수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알아요. 하지만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특히 아버지 장례식 때의 일을 생각하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변호사님은 제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합법적인 방법으로만 하시겠다는 거죠? 물론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선 상대방들의 상황을 파악해야겠네요. 일주일 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편분이 다니는 회사가 대성산업인데 현재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요? 네. 새로운 투자자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께서 운영하시는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강산업이라는 회사인데 부채가 상당히 많습니다. 시누이들은요? 큰 시누이 남편이 다니는 회사도 구조조정 중이고 작은 시누이 가족은 최근에 대출을 많이 받아서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모두 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를 가난하다고 무시하던 사람들이 실제로는 빚에 허덕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회사들에 투자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주주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한 달 후 모든 계획이 실행되었습니다. 대성산업의 대주주가 되었고 한강산업도 인수했습니다. 큰 시누이 남편이 다니는 회사의 주요 채권도 확보했습니다. 작은 시누이의 대출 채권도 매입했습니다. 모든 것이 합법적인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결과는 남편에게 찾아왔습니다. 강민호 대리님, 본부장실로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실에 들어간 남편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강 대리, 회사에 새로운 투자자가 들어왔습니다. 아, 그래요? 잘 됐네요. 그런데 그 투자자께서 구조조정을 원하십니다. 네. 안타깝지만 당신은 평사원으로 강등되고 급여도 50% 삭감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싫으면 퇴사하셔도 됩니다.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투자자가 누구인데요?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남편은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 주주 명단에 제 이름이 올라 있었던 것입니다. 수진이가 시아버지의 회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장님, 회사를 인수하고 싶다는 투자자가 있습니다. 정말이요? 얼마에? 50억 원에 인수하겠다고 합니다. 시아버지는 기뻐했습니다. 회사 부채가 60억이었는데 50억이라도 받으면 다행이었으니까요. 좋습니다. 누구십니까? 박수진 씨입니다. 뭐라고? 제 전 며느리가? 네. 계약서입니다. 시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즉시 시아버지를 명예회장으로 물러나게 했습니다. 더 이상 경영에는 관여하지 마세요. 수진아. 아니, 박수진 회장님이라고 불러주세요. 시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큰 시누이 남편은 회사에서 해고당했고 작은 시누이는 대출금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았습니다. 30일 이내에 전액 상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저희는 연체한 적도 없는데요. 채권자가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채권자께서 조기 상환을 요구하십니다. 누구인데요? 박수진 씨입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시댁 식구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장소는 제 테헤란로 건물 20층 회의실이었습니다. 강남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멋진 전망의 회의실.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 시누이 둘 모두 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모두 초라했습니다. 여러분을 여기 부른 이유가 있어요. 저는 회의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여러분 밑에서 살았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딸만 낳았다고, 친정이 가난하다고, 요리를 못한다고, 살림을 못한다고, 온갖 이유로 무시당하고 천대받았습니다. 수진아, 시어머니가 입을 열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명절마다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고 제사 때마다 밤을 새웠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가족이니까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장례식 때 여러분은 선을 넘으셨어요. 생사를 오가시는 아버지를 두고 여행을 가셨죠. 돈이 아까워서, 항공권 취소 수수료가 아까워서.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아, 우리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저는 차가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20년 동안 저를 무시할 때는 미안하지 않으셨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미안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안하신 이유는 뭔가요? 제가 돈이 있어서인가요? 시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수진아, 제발 용서해줘.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제 몫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몫이죠. 그리고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여러분이 외면했을 때 말이에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제가 20년 동안 겪었던 것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 무시당하는 느낌, 무력감, 모두 합법적인 방법으로요. 수진아, 제발. 저는 이제 박수진 회장입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에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시댁 식구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두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엄마, 새 학교 정말 좋아요. 외국어 고등학교 합격했어요. 아이들은 더 이상 시댁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었고,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건물 관리뿐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아버지 희망재단, 시집살이로 고통받는 며느리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부모 가정, 교육 기회를 얻지 못하는 아이들을 돕는 재단입니다. 이게 아버지가 원하신 일일 거예요. 재단 현판을 보며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남편은 평사원으로 강등된 후 결국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지금은 작은 회사에서 다시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아버지는 회사를 잃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시누이들도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굶주리게 내버려 두지는 않았습니다.
김정호 변호사님을 통해 익명으로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했습니다. 정말 지원하시겠어요? 네. 복수는 충분히 했어요. 이제는 그들도 살아야죠. 하지만 제가 그들만큼 냉혹하고 싶지는 않아요. 인간적이시네요.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복수보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라고. 6개월 후 시어머니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수진아, 편지를 쓰는 이 손이 떨린다. 20년 동안 너를 힘들게 했던 것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 장례식 때의 일은 변명할 수 없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너에게 준 고통의 10,000분의 1도 안 된다는 걸 안다. 용서해 달라고 말하지 않겠다.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 다만 너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익명으로 보내준 생활비, 내가 보낸 거라는 걸 안다. 변호사님이 실수로 말씀하셔서 알게 됐다. 너는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이다. 우리 손주들 잘 키워주길 바란다. 그리고 정말 미안하다. 시어머니 김정숙 올림.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쓰지 않았습니다. 어떤 관계는 끝내는 것이 서로에게 더 나을 수 있으니까요. 1년 후, 저는 서초동 건물 1층에 아버지의 사진을 모신 작은 추모관을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아버지가 원하신 대로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매달 1일, 저는 이곳에 와서 아버지께 근황을 보고합니다. 재단에서 이번 달에 50명의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줬어요. 시집살이로 고통받던 10명의 여성들이 새 출발을 했어요. 모두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시지만 저는 아버지가 미소 짓고 계시다는 걸 압니다. 요즘 저는 강연도 다닙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0대, 70대 어르신들 앞에서 제 경험을 나눕니다. 20년 동안 저는 고개를 숙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당합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는 끝낼 용기를 가지세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세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강연이 끝나면 많은 분들이 다가와 이야기합니다. 저도 며느리로 살면서 힘들었어요. 하지만 용기가 없었죠. 당신 이야기를 듣고 힘을 얻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깨닫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진짜 선물은 돈이 아니었다는 것을, 바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용기였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자존감이고 존중받는 관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 속에서 고통받고 계신다면 용기를 내세요. 끝낼 용기를, 새로 시작할 용기를.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누구에게도 무시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과 사연이었습니다.